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차는 기아의 뉴 K3입니다. 디자인 기아를 이끌었던 K7과 K5에 비하여 사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K3. 아반떼가 AD로 가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했음에도 K3는 그 신형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는 서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3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K3는 현대 기아 그룹이 새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한 최초의 모델입니다. 효율성과 그리고 친환경성 모든 것을 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한간에 이슈가 되었었던 GDI의 포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원가 절감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K3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K3는 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 그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K5 이상의 모델들이 사용하는 그 그릴 모양하고는 다르게 아래쪽 모델 있죠? 그러니까는 뭐 스토닉이라든지 이런 모델들하고 좀 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그러한 그릴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플한 그릴이 이렇게 그 캐릭터 라인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빛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상당히 더 강인한 느낌으로, 심플한 부분이 더 강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4개의 LED가 주간주행등입니다. 4개의 LED. 이걸 주간주행등으로 쓰는 차가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포르쉐입니다. 요즘 포르쉐가 그 4발의 LED를 헤드라이트 주변에 배치하여서 주간주행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지금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범퍼 로어 그릴 부분과 스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아래쪽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여기도 그렇고요, 이 에어벤트 쪽도 그렇고 좀 더 과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디테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모양은 후드 높이가 사실은 낮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드에서부터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으로 오므라지는 느낌은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낮게,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하게 느낌을 주면서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 느낌은 스팅어하고 앞부분은 좀 많이 비슷하게 가지만 이 후드의 높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오버행도 짧진 않죠. 근데 이 차에서 가장 스포티한 프로포션이 보여지는 부분은 역시 지붕 라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지붕 라인에서는 보면은 이 트렁크 리드 길이가 이렇게 짧아요. 그만큼 이 차는 뒤쪽에 트렁크 길이를 줄이고 뒷유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패스트백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하우스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몰딩들이 얇지가 않아요. 얇지 않다는 것은 좀 더 탄탄한 느낌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까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이제 고무, 방진 고무들, 웨더 스트립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필러 부분을 매트 블랙으로 처리한 부분은 사실 저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이글로시 블랙을 쓰는 차들이 많은데 그거 스크래치 엄청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범퍼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거슬리네요. 이 부분이 여기서 봐도 거슬리고요, 여기서 봐도 거슬리고요. 그래서 이 뒷범퍼가 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마치 하관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래서 뒷범퍼 엣지 부분이 아래쪽이 더 튀어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테일램프 부분과 이 트렁크 위에 내장되어 있는 스포일러 립 같이 생긴 이 트렁크 리드의 모양은 기능적이면서도 좋다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서 봐도 보이네. 자, 온 김에 트렁크 한번 볼까요? 이 정도 클래스 차에서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나 했더니 네, 이거 시승차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필름 좀 띄워주세요. 저 잘못할 뻔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뭐 뒤에 후방 카메라 품질 안 좋다고 쓸 뻔했네요. 자, 트렁크 리드를 열었습니다. 트렁크는 대단히 넓습니다. 몇 리터인지는 지금 제가 안 재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렁크 리드를 열었을 때 깊이도 깊고요, 이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우퍼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 트렁크 윗부분 선반 안 보이는 쪽의 마감은 날카로운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마감은 안 보이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옆에 이 트림들 있죠, 이 트림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끝까지 올라와져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이게 옛날에 말리부에서 참 아쉽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현기차들이 잘합니다. 그건 인정.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을 볼까요? 트렁크 아래쪽에도 이렇게 넓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부분 역시 현대차 좋습니다. 현기차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펑크 수리 키트, 그리고 컴프레서, 견인고리, 드라이버, 스패너, 아주 최소한의 공구 세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도어죠. 이 부분을 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전구 나갔을 때 써야죠. 자,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당기면 쉽게 닫힙니다. 파워 트렁크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엔 K3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이 이 소프트 스마트 키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이 센서 같은 거 없고요. 이걸 눌러서 조작을 합니다. 뒷도어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차가 노블레 스트림의 최상급 모델이에요. 이제 2,500만 원대 차인데 이 가죽의 품질, 이 시트의 품질은 제가 볼 때는 이 급에서는 이 정도면 최상급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앉아봤을 때 그 착좌감이라든지 그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실제로 대단히 큰 시트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특별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앉았을 때 만족감, 제가 이 차에서 가장 처음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이 앞좌석 도어 트림들은 다 이 우레탄 필름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주 두툼한 우레탄 성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쿠션이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허연 자국이 묻지 않습니다. UV 코팅이 아주 잘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차는 최상위급 모델의 풀옵션이라서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파워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았으니 키 온 시동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차 실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이 대시보드 전체가 도어 트림과 마찬가지로 다 우레탄 필름으로 감싸여져 있다는 거. 표면의 질감이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스트라이프 부분도 대단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의 이 스위치 배치입니다. 현대가 i30에서 시작을 했었던 이 사이드 스위치가 좋기도 하지만 이 좌우로 분산된 부분이 좀 싫다, 그리고 팔이 너무 높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 때문에 이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하고 이제 호호가 많이 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 바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쫙 배치를 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어컨디셔너, 듀얼 에어컨을 조절하는 방법은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아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밑에 USB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놓는 곳이 있죠. 그 스마트폰을 놓는 곳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밑에 USB에 꽂아서 위에 스마트폰 고지에다 딱 놓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대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통풍 시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보시게 되면은 컴포트, 에코, 스마트 여기까지예요. 뭐 인디비주얼 이런 거 없고 스포츠 여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변속 레버를 이렇게 딱 제껴서 빡 하는 순간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논리적으로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옆에 이 뭡니까, 이 주행 장치들 관련해서 이게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ESC, VSM이라고 하죠. 이런 게 다 돼 있고요. 저 되게 재밌었던 거 이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돌리면은 열리고 잠기고 하는 건데, 가운데 다이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단 느낌은 대단히 매끄러워요. 무게감은 있는데 매끄러워서 질감이 나쁘진 않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오토라이트입니다. 이 오토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트가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된 차한테는 하이빔 어시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네, 하이빔 어시스트가 LED가 있으면 다 있다. 이건 야, 또 파사트 얘기하겠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만 보조주행 장치, 주행 보조 장치가 아주 충실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행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트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저 이렇게 이 정도 급에서 이렇게 좋은 시트 참 오랜만에 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글로우박스 안에는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글로우박스는 넓진 않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게 생겼습니다. 컵홀더는 당연히 덮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옵션이 있으니까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됩니다.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뒷좌석. 자, 문이 얼마나 열리나 볼까요? 예, 지금 이 정도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90도까지는 안 열리는데 한 75도, 80도 정도, 이 정도 열리고요. 뒷좌석 공간에서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운데 센터 터널이 거의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쓸모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운데 열에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이 차는 뒷좌석 등받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스키스루 같은 거 있나요? 스키스루 없어요. 스키스루 없어요. 자, 이런 건 찍어 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등받이가 그냥 고정식입니다. 자,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아이고. 자, 앉았습니다. 공간 넉넉합니다. 아주 좋아요.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이 정도 공간이라면은 사실은 뭐 더 이상 큰 차는 필요가 없죠. 자, 이 도어 트림이 이제 그냥 디자인만 보면은 앞좌석 도어 트림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 여기 손잡이 부분은 소프트 우레탄 필름으로 입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 부분은 생긴 건 똑같은데 아니네요. 여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이 손자국이 남지 않아요. 손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코팅 처리는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이 아래쪽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티치 아닙니다. 다 성형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스티치예요. 요거는 스티치예요. 재밌죠? 그리고 열선 시트가 뒷좌석에도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패키지 때문에 운전석 뒤에는 그물이 없고 조수석 뒤에는 그물이 있어요. 조수석 뒤에 그물이 있다는 거는 운전사가 이렇게 손을 뒤로 뻗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죠. 제가 지금 위에 그 트라이포드 마운트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만 적당히 큰 규모의 선루프, 밖에서 보면 파노라마입니다. 안에서 보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지붕은 다크 트림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등은 LED 타입이고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자, 한번 닫아볼까요? 분위기.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벨트 라인이 높죠. 낮지 않아요. 그 소리는 뒤에 앉았을 때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헤드룸은, 자, 보실까요? 헤드룸은 나쁘지 않죠? 헤드룸 충분합니다. 자, 헤드룸 충분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충분히 누워 있어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고요.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참, 준중형 이제 다 하네. 그리고 반가운 거 하나.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즘은 이거들 거의 다 빼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자세로 시트에 앉을 수 있다는 거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보는 이 앞에 대시보드의 모양, 좋아요. 디자인 좋고, 마무리 좋고, 스티어링 휠 파지감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 운전석 공간의 느낌 대단히 좋습니다. 아침에 주행을 하면서 일부러 이면도로를 따라왔습니다. 이면도로가 어떤 곳이냐면은 도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도로에서 이제 타이어 소음이나 이음매 통과할 때 텅텅 울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그 진동 소음 문제, 보통 우리 NVH라고 하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차는 꽤 조용하십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용하냐면은 그 실내로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소리들, 뭐 짜르르르 턱, 뭐 이런 소리들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잘 잘라냈다. 그래서 소리가 날카로운 구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좀 울리는 소리 있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소음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은 안 올라오는데 타이어 자체에서 좀 울리는 소리 있어요. 이 타이어 자체는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림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타당 할 때 퉁퉁퉁 이런 약간의 울린 소리 같은 거는 타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흡음재 같은 거는 잘 돼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몰라, 하여튼 일단 소리를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울리는 소리, 은은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결을 하기에는 사실은 원가에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잘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소리는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우리가 이게 효율이 나쁘고 GDI를 버리고 MPI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공회전 때도 진동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이 직분사 엔진이 우리가 뭐 입자상 물질, 분진 나오는 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 GDI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소음 진동이었어요. 특히 이제 본네트를 열고 나면 소리가 빡 들리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이제 그 인젝터 분사, 그게 아주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가속을 하자 치면은 이제 그 직분사를 하면 연료를 붓는 순간에 빵 하고 터지기 때문에 그 실린더 안에서의 폭발음이 좀 더 강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직분사라는 시스템이 알고 보면은 좋든 싫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엔진이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고요? 요즘 엔진들 보면 그래요. 가솔린 엔진은 디젤 엔진의 효율이 부러워서 디젤의 직분사 시스템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의 자유로운 제어 시스템이 부러워서 전자제어식 엔진을 가져갔죠. 그게 바로 커먼레일 직분사 엔진입니다. 사실 커먼레일 시스템하고 가솔린 엔진의 GDI 시스템은 원리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압력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이클에 따른 이제 디테일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실린더 안에다가 직접 분사를 해주고 그 사이클을 전자식으로 제어한다. 그 부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단 변속기의 경우는
평소에 주행을 할 때는 아주 민첩하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무단변속기구나 이것 때문에 조금 엇박자가 나네 이런 느낌 별로 받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엑셀도 엔진의 엑셀 반응도 초기가 조금 이렇게 좀 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단 변속기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무리 DPFI 엔진이 듀얼 포트 퓨얼 인젝션으로 약부하 상태와 풀부하 상태를 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해도 GDI 엔진이 만들어내는 효율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GDI 엔진에서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부족한 효율은 이 무단 변속기가 대응을 해준다. 하지만 무단 변속기가 부족할 수 있는 직결감과 응답성은 엔진의 어떠한 세팅으로 커버를 한다. 그리고 이 엔진이 GDI 엔진에 비해서 저속 토크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페이스가 높은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엔진도 중저속대를 더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위로 올라갔을 때 4000rpm을 넘겼을 때 그다지 출력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은 없습니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길이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단 변속기는 역시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가장 큰 문제는 기어 단수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포츠 모드 이런 거 글쎄요 사실 저희가 기어 단수가 필요한 거는 엔진 브레이크 때문인데 이 무단 변속기가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닛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있으니까 플래닛리 기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걸어주는데 이 차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악셀을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좀 해제가 됐나 보다 하고서 기어비를 쑥 하고 고단용 기어비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냐면 아직 엔진은 토크를 다 줄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어비가 쭉 올라가니까 갑자기 차가 쑥 하고 더 나가요.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사실은 자동차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악셀을 놨는데 더 나간다. 이 상황은 원래 의도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단 변속기는 일상생활에 좋다. 스포츠 드라이빙은 아니다. 그리고 이 엔진도 그렇다. 그런데 이 차가 토션빔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조정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반떼 스포츠처럼 뒤를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한다면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수동 변속기나 제대로 된 자동 변속기를 쓰고 듀얼 클러치를 쓰고 고성능 엔진을 얻는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RPM은 한 6400 RP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4000에서 한 5000 RPM 사이 아니구나 한 5000 전후구나. 이때 보면은 이제 5000 RPM 전후에서 좀 이제 아주 격한 소리가 나요. 이게 어떤 그 기계적인 진동음인지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트랜스미션 쪽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무단 변속기 직결감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기어가 변속이 되려고 할 때 이제 뚝 하고 내려오잖아요. 마치 가상이건 기어 단수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때 RPM이 탁 내려오면서 차가 앞으로 쑥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이제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쑥 튀어나가는 느낌? 이런 거는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이 차는 구회전이 잠긴 차는 절대 아닙니다. 확실히 어필하고 다운일 때 뒷바퀴의 움직임은 달라요. 어필일 때는 조금 악셀을 격하게 만지거나 브레이킹을 좀 만져도 뒷바퀴의 안정성이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를 이제 궤적을 오므리는 그러한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내리막길에서는 엑셀 오프를 좀 격하게 했다든지 브레이킹을 좀 격하게 했다든지 해서 이제 무게가 뒷바퀴 쪽이 빠지는 현상이 오게 되면은 여지없이 뒷바퀴 쪽이 가벼워지고 이제 조금 희미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오르막에서는 그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조금 늦게 밟아도 상관은 없네요. 악셀을 놨는데 이렇게 차가 튀어나가려고 해요. 기어비가 좀 변하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보세요. 브레이킹을 하려고 악셀을 놨잖아요. 근데 그때 차가 축 튀어나가요. 왜냐면 아직 엔진 토크는 줄지 않았는데 이 기어비가 쑥 올라가니까는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음, 1000km 여기서 넘겼네. 여기가 되게 어려운 코너죠. 브레이크가 과열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니셜 바이트가 줄었어요. 이거는 패드가 열을 받았다 소리죠. 하지만 스폰지 필이 온 건 아니에요. 좀 더 밟아주면 씁니다. 하지만 패드의 재질이 일상적인 용도에 맞추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K3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차의 그 요철을 밟는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좋다.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차가 흔들림이 적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주행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향 감각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가볍진 않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신경질을 내는 그러한 돌발이 없고 무난하게 운전대와 이 바퀴 그리고 차의 움직임과의 상관관계를 선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스티어링이 느낌이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앞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차의 움직임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노면에다가 타이어를 꽉꽉 눌러붙이는 스포츠 타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쉽게 해주는 준수한 세팅의 서스펜션입니다. 뒷바퀴 서스펜션은 평소에는 전혀 쿠션빔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 면이나 조정성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좀 강한 높은 페이스로 주행을 할 때도 그다지 문제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에서도 이 엑셀 컨트롤만 가지고서도 궤적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도록 뒷바퀴가 이 궤적을 조여주는 이 효과까지 언더스티어를 줄여주는 현상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뒷바퀴에 하중이 적잖아요. 그때 이제 브레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엑셀 오프를 하거나 이럴 때 뒷바퀴 쪽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조금 예리하거나 너무 빨라서 너무 많아서 조금 놀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신형 K3의 반자율 주행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30km 이상의 속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동되는 거는 시속 10km 이상부터는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km가 넘은 다음에 세팅 버튼을 누르면 시속 30km가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멈출 때에도 시속 10km까지는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앞차를 따라서요. 그러다가 시속 10km가 되면은 이제 해제가 되고 띵동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앞차가 급하게 섰거나 아니면은 앞에 이제 사람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서 비상제동이 작동을 할 때는 차를 완전히 멈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레인 키핑 어시스트 LKA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 이 장치의 경우에는 시속 60km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되는 건 시속 60인데 좀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그 속도에서 시간을 좀 오래 끌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한 65에서 70km를 넘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원활한 작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속도가 내려올 때는 반대로 한 55km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꺼지지 않고 최대한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LKA의 작동 모드는 이 트리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신토불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비게이션의 속도 과속 경고 기능하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원활하게 작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하이웨이 드라이버 어시스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능동적으로 주행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K9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나오면은 코너에 맞춰서 속도를 낮춘다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의 드라이버와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기준으로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하이빔 어시스트는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LED 헤드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오토라이트에서도 이제 보면 하이빔 오토라는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작동은 상당히 원활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너무 파란 쪽이 아니고 백색감에 가까워서 실제로 눈에 잘 들어옵니다. 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파란색 헤드라이트는 사실은 운전자한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LED 색깔이 점점 이 파란색을 벗어나서 백색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특히 요즘 기아차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에서 좀 그 백색광 쪽으로 많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K5 운전을 했을 때 정말 좋았고요. K3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올리는 차가 기아 K3입니다. 그리고 라펙터 코너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자동차 리뷰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시승을 했었던 차들이 몇 대 있었는데 기아 K3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차가 근래에 시승했던 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무슨 뭔가 다 뛰어넘는 걸작,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주 영리하게 잘 짜여서 정확한 포지셔닝에 앉아있는 잘 만든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품쟁이 출신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또렷하면서도 또렷한 캐릭터를 가지면서도 상품적으로도 흠이 크게 없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기아 K3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리드했었던 프로젝트 리더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된 차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됐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그 계산이 보이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감성적인 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아 K3가 참 잘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일단 이 차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 타보시면 가장 놀라운 게 그 승차감입니다. 이제 푹신하냐 탄탄하냐 이런 것보다는 참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 도로를 달릴 때 아주 매끈하게 달리고, 특히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이 아주 풍성한 느낌과 함께 착륙을 하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거운 차가 아닌데 묵직하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축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형차가 가져야 되는 어떤 민첩성, 이런 맛은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적으로 뭐가 어떻다 하기보다는 질감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 프리미엄의 냄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기아 K3는 약간 이 리얼 럭셔리의 감성을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좋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이제 그 대시보드에 이 우레탄 필름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좋은 촉감들, 아주 탄탄한 마무리, 그런 질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완성도와 어떤 그 질감에다가 더 더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차는 기아차의 냄새가 난다 라는 겁니다. 그 기아차의 냄새라는 게 뭐냐, 기아는 현대하고 플랫폼을 같이 쓰는데 뭔가 한 끗 달라.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시드 GT 이런 차,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팅어 이런 차를 통해서 기아의 GT 라인업이라는 게 있죠. 그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약간 스포티함,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조여진 느낌, 그런 것을 기아가 K3 이 시작하는 엔트리 모델에다가도 살짝 맛을 담가 놓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조금 무거운 듯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진 듯한 뭔가 직결감이 좋은 것 같은,
사실은 그렇다고 뭐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직한 것 같은 스티어링 감각, 그리고 서스펜션도 살짝 탄탄한 느낌. 그러니까 불편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스포츠 드라이빙에 어울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을 살짝 더해놨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기아차는 역시 그냥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현대차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GDI를 버린 염가형 원가 절감 아니냐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타본 결과, 그리고 뭐 여러 시승기에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정말 그 thinking out of the box,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계란을 세우는데 뭐 계란을 살짝 끝을 깨가지고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깼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효율이 좋고 그리고 주행 감각도 좋고 하는데 꼭 GDI를 써야만 하느냐, GDI를 쓰지 않고도 그 정도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뭐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이 DPFI, Dual Port Fuel Injection이라고 하는 포트식 간접 분사 방식인데, 그게 이제 인젝터를 실린더 하나당 2개씩 배치하는, 그래서 고회전 영역과 이 저회전 영역, 약부하와 이 풀로드, 전부하 상태를 서로 나눠서 책임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GDI의 효율을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효율을 이제 중저속 토크를 키우고 그 토크를 열심히 활용하게 하는 그 무단 변속기, 이젠 IVT라고 하죠. 그 무단 변속기가 열심히 효율도 끌어내주고 열심히 일해서 무단 변속기의 심심함도 최대한 없애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 무단 변속기면 안 돼? 그리고 포트식 분사면 안 돼? 이거야말로 thinking out of the box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이 DPFI 엔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엔진은 여기에만 사용한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거 말고도 되게 큰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현대기아가 개발을 해왔던 거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심리적인 만족이 하나 있어요. 기아는 현대가 쓰고 남은 것만 쓰는 거 아니구나. 기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있구나. 이거는 뭔가 비당들이 원하는 약간의 쾌감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K3는 좀 더 반골 기질기까지 살아있는 그런 느낌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감성적인 만족도만 만족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일이 잘 되냐? 아닙니다. 그랬을 때 돈이 안 벌리면 말짱 꽝입니다. 회사는 거기에서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지 이 차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 수 있어야지만 이 차는 안정성을 가지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서 잘못된 모델 하나 보셨잖아요. 쉐보레 크루즈요. 차는 아주 기본기도 뛰어나고 괜찮은 차예요. 그런데 가격이 바스켓을 벗어났죠. 그러니까는 가격을 내렸죠. 이젠 수익성이 깨졌어요. 뭐 물론 그거는 이제 한국 GM 사태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희생양이 됐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원가를 절감해야만 됐던, 그래서 회사가 수익을 가져야지만 이 차를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어쨌든지 간에 준중형이에요. 준중형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이쪽 시장에서 정말 가성비 최고다 라는 말을 듣게 돼야지 손님들이 확 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아반떼라고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아반떼를 포기하고 이 차로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자, 그랬다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손님들 눈에는 싸구려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데도 싸구려 같지 않은데, 회사는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양쪽에서 봤을 때 다 윈윈 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차량의 개발 과정을 다 매니징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피드백을 넣어야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오 K3에서는 그것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가 절감을 해도 티를 안 내고서 절감을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GDI를 DPFI로 바꾼 것도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떤 분은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앞도어 트림은 소프트 우레탄 표면인데 뒷도어 트림은 딱딱한 플라스틱이다.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냐면 앞좌석이 주로 성인들이 탑승을 하는 차입니다. 이 준중형이라고 하는 시장은. 뒷좌석에는 성인이 탑승하실 확률보다는 어린이가 타거나 아니면은 카시트에 있는 유아가 탑니다. 도어 트림을 만질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어 트림이 표면도 딱딱하고 거치냐?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도요타 캠리 시승을 하고서 이거는 정말 너무했다라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뒷도어 트림을 만들었는데 멋을 내느라고 엣지가 생겼는데 그 모서리가 날카로웠어요. 거기에 손비겠더라고요. 이거는 도요타가 이러면 쓰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를 냈었습니다. 지금 캠리는 안 그래요. 그렇듯 어디서 줄여도 되고 줄였지만 티는 안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거. 이것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이 차가 모든 옵션을 다 때려놓고 최상위를 꾸몄을 때 가격이 2,580만 원 정도입니다. 2,6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차가 반자율 주행 장치 같은 거 있죠. 그 반자율 주행 장치가 정말 잘해요. 이 엘카스, 그러니까는 이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정말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처럼 아주 유연하게 돕니다. 얼마 전에 시승을 한 V모사의 P 모델이 있죠. 그거 지금 시승기 만드는데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데 이 차가 보면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는 카탈로그에서는 훨씬 더 이 K3보다 기능이 많아요. 이 트래픽 잼 어시스트처럼. 하지만 이 스티어링이 꺾여가는 게 보면은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발하면서 꺾어가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꺾을 땐 이러잖아요. 근데 모터가 꺾을 때 툭툭툭툭툭툭툭 이럽니다. 파사트가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떨 때는 툭툭툭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물론 타이어는 고무기 때문에 그 충격은 흡수하죠. 하지만 이 K3가 이 스티어링을 돌려가는 과정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토부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상황에 참 맞게 만들어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 스탑 그 다음에 리스타트 기능까지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최첨단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쓸모 있게 만들어졌고 적절한 속도 범위 내에서라면 시속 30km 이상이면 됩니다. 세팅이. 그러면은 정말로 차가 뭐 앞차하고의 거리 별로 걱정 없이 부드럽게 믿음직하게 잘 갑니다. 질감이 좋아요. 이런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2,580만 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에 귀엽기는 한데 사실은 넓지도 않은, 그런데 비싸기만은 소형 SUV를 굳이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K3가 어쩌면 아반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아반떼의 바톤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형님을 도와서 준중형 세단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첫 달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죠.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소비자의 눈은 정직하구나.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누가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 이러고 안 갑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정말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기아차 중에서 이렇게 첫 달 판매가 확 끌어올려와졌던 차가
SUV 라인업을 빼놓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도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프로젝트 팀의 고생을 너무 축하하고 감사하고, 소비자들은 그것이 주는 혜택을 알아보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K3가 상당히 좋은 차다. 여러 면에서, 제품으로도 좋고 기획 면에서도 좋고 프로젝트 면에서도 좋고, 앞으로 중고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파워 플랜트를 소개하는 모델로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K3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K3 GT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기아 여러분 꼭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가능하면은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